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무식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매체는 중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선양비기 공업진단은 지난 6월 말 공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31B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육상기지에서 해상기지로라며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항공모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모함은 갈수록 더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강 미군도 무섭지 않다며 미 항모전단의 코앞에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었죠. 중국은 교만하고 무식한 행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서해 인근에서 작전 중인 F-35에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2 접근하며 도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미국과 러시아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내며 이제는 군사 기술력에 있어서도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서해 영공까지 넘보고 있던 제20편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주랭랑을 치듯 전부 중국 본토로 긴급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침내 한국에서 실체를 드러낸 대스텔스 결전 병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해 영공에서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전투기가 무슨 이유에서 주랭랑을 쳤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조차 뛰어넘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새로운 방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미국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전투기 역시 계속해서 미국이 독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각종 대스텔스 수단들을 개발해왔고 최전선에 있는 무기가 바로 미국의 최첨단 방공함 이지스함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가장 최신의 이지스함은 지난해 첫 번째 함정이 취역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구축함인데요. 이는 기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되어 있던 ANSPY-1 레이더보다 더 강력하고 탐지 능력이 향상된 ANSPY-6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비능 동형 위상 배열 PSA 레이더였던 ANSPY-1은 전투기, 미사일 등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PSA 방식의 한계와 레이더 밴드의 문제로 소형 타겟이나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하는 정밀 탐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무인기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ANSPY-6 레이더를 탑재한 것입니다. 알레이버크급의 새로운 ANSPY-6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약 30배 더 강력한 감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까지도 탐지 가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 중 하나입니다. 알레이버크급을 시작으로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프리기함 등 미 해군의 거의 모든 함선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알레이버크급보다 더욱 강력하고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천적이 될 함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스 시스템의 국산화에 다가서고 있는 한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에 비견될 국산 이지스함 KDDX 건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 알려진 7,000톤급 구축함 18대를 건조하는 사업으로 이신형 이지스함들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주축으로 삼을 계획이죠. 그런데 이 KDDX가 대중들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구축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DDX의 레이더가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의 ANSPY-6 레이더보다 강하고 선진적인 레이더 체계가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DDX에는 충남급 호위함처럼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대형 레이더로 ANSPY-6 레이더보다 더 많은 질화갈륨 소자가 적용되었고 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질화갈륨 소자를 다이아몬드 기판 위에 증착시키는 최신 공법까지 사용하여 기본적인 하드웨어 성능에서부터
AN/AN/SPY-6 레이더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S밴드만을 사용하는 AN/SPY-6 레이더와 달리 KDDX의 레이더는 듀얼밴드 레이더로 X밴드 레이더를 별도로 통합함으로써 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에 유리한데요. 또한 적의 레이더 재밍 시도에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재밍에 의해 마비되더라도 다른 레이더가 표적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KDDX의 레이더가 CTPS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CTPS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합동 전투 전송 처리 시스템으로 전투 상황에서 여러 레이더와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 통제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이 하나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등 전투 효율성을 극도로 상승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 전장의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기술로 KDDX 여러 대가 함대를 이루어 네트워크망을 형성할수록 그 위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물망으로 한반도 영해를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름지기 방공함이라면 강력한 눈만큼이나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SM-2, SM-3, SM-6 등 강력한 함대공 미사일들이 있는 것처럼 KDDX 역시 우리 해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방위사업청은 LIG, 넥스원과 3,306억 원 규모의 함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함대공 유도탄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해공 미사일입니다. 2018년 개발이 완료된 이국산 함대공 유도무기는 대규모로 양산되어 우리 함정의 주력 미사일로 탑재되고 있는데요.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유도탄의 무선 주파수를 추적하는 탐색기와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 두 가지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어 악천후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추적이 가능하죠. 수직 발사대에 탑재해 운용하기 때문에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의 위치와 무관하게 전방위 동시 교전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매우 빠른 반응 속도로 유사시 적 함정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한 만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뛰어난 해공 미사일도 사거리가 20km에 최고 속도가 마 2.5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전투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방패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죠. 새롭게 개발되는 함대공 유도탄 2는 이를 위해 기존 해공에 비해 사거리와 비행 속도가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상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SM-2 함대공 미사일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2는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150km가 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 3.5에 달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의 최소 스펙도 SM-2 수준이 목표이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KDDX에 탑재되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낼 방패가 될 예정이죠. 스텔스기를 포착 및 추적할 수 있는 눈과 크게 휘둘러 스텔스기를 파리처럼 격추시킬 팔까지 달며 KDDX는 스텔스 전투기의 천적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DDX에는 전통적인 가스터빈 추진체계가 아닌 통합전기식 추진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성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추진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가속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도 높고 저소음 기동이 가능해 적 잠수함의 탐지가 용이합니다. 또한 막대한 전기 공급량으로 함선의 각종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알레이버크급은 여전히 가스터빈 추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높은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전기 추진 체계에 완전히 밀리고 있죠. 이처럼 종합 성능에서 최신형 알레이버크급보다 우수한 KDDX의 등장으로 구축함 건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처음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국의 방산을 예의주시하던 중국은 KDDX의 등장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오만한 중국은 J-20을 개발하며 동아시아의 제공권을 확실히 손에 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라고 해도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커버할 수 없으니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선 대량의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공군을 밀어내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KDDX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등장하며 오히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더욱 단단히 틀어막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KDDX의 등장으로 J-20의 스텔스 성능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덕분에 J-20의 진짜 스텔스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J-20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J-20의 형상 설계가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했을 때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쪽 공기 흡입구와 후방 배기구의 형상이 스텔스 성능을 크게 깎아먹고 있으며 매끄럽지 못한 표면 돌출부와 복잡한 형상이 오히려 RCS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스텔스 코팅 물질 기술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엔진과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의 수준이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할 만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텔스 성능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직접 레이더에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J-20의 스텔스 능력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DD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CTPS로 한 몸처럼 이어진 KDDX 함대가 한반도 영해를 뒤덮게 된다면 어설픈 J-20은 물론 F-35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레이더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과 여러 가지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 정부이지만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ORCA 사업 일명 범고래 사업에 3조 5천억을 투입하여 최신의 잠수함을 4척가량 도입하기 위한 최종 순위에 또다시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의 11개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두 기업이 모두 최종 협상 대상 3곳의 유력한 후보에 놓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잠수함이 확정적인 상황에 하나오션의 잠수함이냐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이냐의 문제인 상황에서 폴란드가 내건 핵심 조건 중 첫 번째, 200m 이상의 자망 심도와 30일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 두 번째, 자체 무장을 통한 육상, 해상, 수중, 3지역 목표물 타격 능력. 세 번째, 전략무기 탑재를 통한 특수전 지원 능력 등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인데 여기에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급 배치 잠수함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이 제안한 폴란드형 잠수함은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추어 잠수함의 길이와 배수량, 작전 능력을 조절해 설계도를 새롭게 기획해 제출한 반면 하나오션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얼마 전 한국에서 SLBM 발사까지 성공하며 실전 배치를 마쳤기 때문에 폴란드 임장에선 이미 검증된 완벽한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 요구 조건을 보고 이건 완전히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사겠다라고 공고를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1개 업체 중 유일하게 3000톤급 KSS 잠수함과 2000톤급 자체 설계 잠수함 2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안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체급과 특수작전 방식이 다른 2가지 잠수함을 통해 작전의 다양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런 2가지 플랫폼 역시 폴란드에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양강구도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타국 잠수함 업체들은 1국가에서 1기업이 지원하며 원팀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원팀 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주 확대를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줄이고 상대국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는 등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덕분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와 현대가 원팀으로 진행했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원팀이 아니어도 이미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와 현대 모두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잠수함을 가장 탐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입니다. 기존의 잠수함들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낮은 납축전지를 이용해 자막 능력과 직결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는 납축전지 잠수함과는 다르게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잠수함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형의 몸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수중작전이 가능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납축전지 대비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고 크기는 절반 수준이기에 잠수함 내부의 설계와 무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납축전지보다 효율이 월등히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열이 많은 만큼 대용량 배터리에 적용하는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에 우리 주변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남축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발화나 폭발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잠수함에 탑재될 수준의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지만 배터기 기술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 LG에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핵잠수함만 가능했던 1개월 이상의 수중 작전 능력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서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눈이라 불리는 SONAR 즉 음파 탐지기를 보호하기 위한 인클로저를 티타늄 합금으로 자체 개발하여 함정의 정숙성을 60% 이상 향상시킨 것은 물론 무게도 2톤 이상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의 장보고급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415가 10개는 있기에 폴란드가 필요한 특수작전 능력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기존의 핵잠수함만이 가질 수 있었던 장기간의 수중작전 능력을 배터리 기술로 극복했고 유사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SLBM 발사 능력과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핵잠수함의 소음 대비 압도적으로 정숙해 탐지에 안 걸리는 능력 등 장점만을 조합해 만들어낸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으로 불리는 것이 한국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잠수함보다 저렴한 건 역시 장점이며 말로만 계획한 스펙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 실제로 작전을 하고 있기에 잠수함이 필요한 폴란드로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한국은 돈만 주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쓰면서 한국에게 40조 원의 줄 돈이 있는 폴란드가 추가로 3조 5천억을 줄 여력이 남아있는지가 문제인 것인데요. 폴란드 내부에선 이미 한국과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자 무기 교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투입되어 사용 중인 무인기 드론이 그 대상인데요. 이미 1만 기 이상 실전 투입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으로 폴란드는 자신이 개발한 드론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폴란드 드론의 스펙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구해와 군사 소프트웨어를 이며 개발한 것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탐내고 있지만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고 절충교역마저 어려워진 마당에 남은 것은 유럽연합 이후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잠수함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의 잠수함으로
계약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 한국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와 절충 교역을 하거나 한국의 자본을 폴란드에게 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유럽연합 이보증 당사자로서 한국에게 지급 보증을 해준다면 한국의 수출 대금을 수금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을 배척하려는 유럽연합 이유이지만 금융 거래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이미 한국과처럼 사실상의 연방국인 상황이고 유럽연합 EU에서 폴란드와 같이 낙후된 동유럽 국가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역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 무기를 계약해준 폴란드 이전 정부는 유럽연합과 노선을 달리하다가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에 달하는 50조 원의 국가 지원금이 동결된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와 노선을 같이 하며 한국 방산을 문제 삼는 투스크 총리가 집권하자 유럽연합은 폴란드에게 그동안 동결되었던 200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급하는 등 빵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정부가 200조 원의 예산을 돌려받을 것을 가정하고 미리 어디에 어떻게 쓸지 분배해놨다는 것으로 폴란드의 여러 가지 국가 예산에 배정되고 한국에게 지급될 현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면서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십조 원의 사회 인프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나서서 한국과의 방산대금 거래 지급 보증을 한다면 폴란드에게 방산무기를 그냥 헌납하게 될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유럽연합 역시 믿을 수 없다며 현금으로 주기 전에 무기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해도 막상 폴란드가 돈을 못 갚겠다고 버팅기면 어쩔 수 없이 물물교환 형식의 절충교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소련에 자본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어 불공사업 명목으로 물건으로 대신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확정지은 상황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수출 대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받아내느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다방면으로 한국에게 돈을 먼저 주기보다 방산무기부터 받아내려고 기를 쓰는 상황인데요. 우리 역시 절대로 그냥은 줄 수 없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 VAJRA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155K9 바지라 자주포 300문을 도입해 국경에 배치한 후 100문을 추가 도입하는 등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에 K9 자주포 수백 대가 추가 배치되자 K9의 성능에 질려버린 중국은 황당하게도 국경 지역인 시장자치구에 있는 시가체 공군기지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을 배치했다는 소식을 중국 남서부 영공을 담당하는 시가체 공군기지는 인도 국경과는 불과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J-2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제공권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인데 코앞에 인도에 배치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도 국경에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 자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여도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면 완벽한 스텔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K9에 질려버린 중국의 과잉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 UROSATORY가 지난 17일 프랑스 노르 빌팽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과 국내 방산 업체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가 이어지자 한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에 깜짝 놀란 중국은 수출 규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선 부품은 주로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등이었습니다. 다분히 한국의 방위 산업을 노린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산이나 조선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은 데다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도 이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웬만한 수출 통제로는 한국을 괴롭게 만들 수가 없자 중국은 또다시 요소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요소 수출 총량이 425만 T였는데 이를 8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올해 상반기 잇따르고 있는 가뭄과 집중호우 속에 농작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료 비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해 한국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 중단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에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였지만 올해 15월에는 13.0%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시장에서 중국산 요소수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의 회방에도 한국의 K구자주포는 또다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루마니아에 K구자주포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방산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조 단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납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방산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과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구자주포는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700억 원 규모로 루마니아 수출기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추진한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구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 영역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 전차 등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겨냥한 K구자주포의 활약은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남북 간 군사 도발을 막아주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 지역에 주둔 중인 해병대가 지난 1월에 이어서 6월 중에 K9 자주포를 활용해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면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해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예고되자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악명 높은 중국 어서 마저 한국 해역을 침범했다가 자주포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서해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사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m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 수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납포된 어선은 한국 수역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면서 유망 어구를 설치하고 추력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 수역을 이탈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의 선박자동식 별장치 AIS 설치해야 하고 총톤수 증명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뺑소니를 치는 중국 선박들은 여전히 나타나긴 합니다. 지난 14일도 해경은 해상 뺑소니를 치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중국 선원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날 중국 선박은 충돌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우리 해경에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과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33T급 근해 통발어선 한 척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선체가 뒤집히면서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통발 부표나 부유물을 붙잡고 4시간가량을 버티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입건된 선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컨테이너선 당직 근무자들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발표에 중국 어선과 선박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양새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간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서해 완충 수역에서의 포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이 군사합의로 인해 연평 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 km 이상 옮겨와 육지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바다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하자 중국 어선들이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25일 충남 보령에서 K239 천무다연장 로켓 MLRS 고폭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방 사격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기회에 서해상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K9 자주포가 국위 선양을 하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몇몇의 한국인들이 직접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 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의 한 기업에서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외신들은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양산을 향해 오늘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비는 걸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그 KF-21을 내용물까지 완벽한 우리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과정도 척척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수출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화에서 개발하겠다는 KF-21 엔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미국도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이나 장비까지 모두 국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KF-21의 국산화율은 65%로 이전에 개발되었던 우리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도 그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개발한 F414-400K로 미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쓰는 FA-18EF 슈퍼 호넷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국산 엔진을 갖다 KF-21에 넣은 건데요. 현재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를 따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이 KF-21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지요. 그 때문에 엔진을 국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KF-21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적인 나라에 KF-21이 수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럼 KF-21의 수출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KAI라고 처음부터 미국 엔진 사서 쓰고 싶었을까요?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걸 넘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입니다. 현재 기준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6개밖에 없으니 말이죠. 말 그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나라만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중국이 35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이나 출력 저하와 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등 이 6개 나라 사이에서도 국가별 기술력 편차가 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엔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엔진의 라이센스를 딴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나은 타협안이었다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전투기 엔진은 어떤 식으로 만들기에 6개 나라밖에 못 만든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엔진은 최소 수톤에 달하는 기체를 하늘로 띄워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동차 엔진과는 들어가야 하는 기술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엔진 소재만 해도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버티면서 수천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적지 않은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특히 초음속 전투기의 경우 모든 항공기 중 가장 거칠게 다뤄지기에 더욱 강한 내구도가 필요하지요. 또한 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고고도에서 훨씬 고속으로 기동하기에 출력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추가 연소 장치인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데요. 기본 출력으로 인한 온도에다 이 애프터버너로 인해 생기는 열까지 더해지면 전투기 엔진은 무려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 노출됩니다. 이걸 버틸 내구도를 갖추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량화된 소재를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 엔진 제작사 P&W도 자사 대표 엔진인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걸 실제로 F-22에 장착해 테스트하는데 또 14년이 걸렸으니 F-22 엔진을 만들고 실전에 쓰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들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지요.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그동안에 들어갔을 돈까지 생각하면 선진국이 아닌 이상 도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KF-21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단순히 향후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KF-21 이후의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KF-21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엔진을 국산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율 65%만으로도 자국 전투기들과 방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 걸 본 방산 선진국들이 엔진 등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리란 건 불보듯 뻔하지요. 따라서 다음 전투기부터는 좋든 싫든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넣으려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사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6세대 전투기에 미사일을 달려면 최소 15,000파운드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 수준 엔진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CTR 등을 통해 수출을 규제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미국조차 그것도 유인기로 2030년대에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 좀 더 와닿는 걸로 예를 들면 스텔스 전투기용 엔진만 해도 미국이 외국에 판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그리도 말하는 KF-21의 스텔스화를 실현하려면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KF-21의 스텔스기화라는 꿈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신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 건데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최신 전투기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주요 항공기 엔진 제조 업체들의 주요 부품 공급사란 것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자체 엔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관련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포함한 외신들도 하나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하자 크게 다룬 거지요. 외신들에서 하나의 전투기 엔진 개발을 대서특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최근 K9 자주포 등을 통해 국제방산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서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든 P&W와 엔진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서인데요. 자체 엔진 개발 업체가 아닌 곳이 P&W와 같은 대형 업체와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는 일본의 IHI나 독일의 MTU와 같은 일부 선진국 업체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기술 역량이 선진국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요. P&W와의 파트너십은 그런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P&W의 F-119 엔진을 쓰는 F-21을 벤치마킹에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KF-21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과거 베이비 랩터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체 디자인이 F-22와 유사하고 그 때문에 기동성 등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형태뿐 아니라 기동성까지도 유사한 기체의 엔진을 개발해본 업체와 협력하는 만큼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W는 하나가 개발하는 새 엔진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의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사업상 기밀이라 내년에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엔진 소재와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를 P&W를 통해 상당 부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엔진에 들어갈 60여 개의 소재 중 17개는 이미 개발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덕에 실제 개발에 걸릴 시간은 당초 하나가 밝힌 것보다 빠른 10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광민 부장의 말처럼 된다면 P&W가 F-119 엔진을 개발하는데 걸렸던 14년보다 4년이나 더 빨리 우리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의 자체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공군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항공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간된 6월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공군력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세계 3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물론 이 KF-21은 엔진 국산화가 안 된 현재 버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전투기의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공군력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동종의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 해당 기체들의 엔진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탄탄대로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 엔진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요. 베리 연구원의 말대로 초음속 전투기용 항공 엔진 소재 개발은 2000도 이상의 고온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복잡한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중국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미국 등 서구 국가 엔진의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한화의 이광민 부장은 포드가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무리일 거라 생각했던 페라리에 도전했기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포드처럼 하나도 이를 성공시켜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하나만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하나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도심항공 모빌리티 유무인 UAM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타트업부터 항공기 제조사, 자동차 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UAM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개발 경험이 없는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만큼 UAM 시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UAM 사업을 앞으로 주요 미래 혁신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UAM 관련주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을 정도입니다. UAM 시장은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 산업 파급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형성되어 시장 규모가 매년 조 단위로 크게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유무인 겸용 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AM 사업의 핵심은 편리함과 빠른 속도인데요. 하나 시스템이 개발 중인 UAM은 최대 시속 320km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인증기관들이 요구하는 인증 요건은 무척 까다로운데요. 대부분의 UAM은 도심 상공 위를 날게 되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을 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접촉사고 하나로도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기존 비행체보다 훨씬 높아야 비행이 가능하며 도심 속 탄소 배출은 불가능하니 전기 동력으로만 사용해서 비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라는 장점은 도심항공뿐만 아니라 군용으로도 많이 활용될 예정인데요.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있습니다. KAI는 UAM 기술력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무인기용 수직 이착륙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초대형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사와 기술 협력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해군 구축함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의 국내 개발을 위한 것인데요. 바다는 내륙과는 다르게 해풍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양에 적합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여 해군이나 해경이 넓은 해역에서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롭 그루먼은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한 업체로 해상 임무에 최적화된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KAI는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완성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분산 추진, 전기 추진, 자율비행, 경량 소재 개발 등 UAM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KAI는 국내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RQ-101 개발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KAI는 AI, 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 기술을 내재화하고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미래 첨단 무인기 시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자체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해 왔으며 현재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죠.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도입은 기존 고정형 무인기의 이착륙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작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동부 전선 일대는 이착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UAM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4단급 무인 정찰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개발 도입에 무려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대형 무인기 방식 대신 틸트로터 방식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틸트로터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미 육군 차세대 헬기로 시속 520km로 비행 가능한 V280벨러를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헬기형 틸트로터 방식의 비행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축소한 무인기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야전에서 다양한 버전을 개발해 미군의 군사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었는데요.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제기를 제작했지만 작은 기체인 무인 UAM의 틸트로터형 개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90도에서 수직으로 이륙해 각도를 0도까지 변환시켜 고정익 비행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20도 부근에서 변환하는 와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엔진 제어를 수정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후에 이러한 추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량했지만 마의 20도 틸트 구간에서 비행 조건에 따라 불규칙한 오류가 발견되면서 계속 시험에 실패하자 결국에는 사업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틸트로터 방식을 연구한 미국은 수직 이착륙 헬기는 개발했지만 틸트로터형 무인 UAM 개발에는 아직 실용화하지 못했을 정도로 틸트로터의 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틸트로터 방식의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도전한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한반도 산악 지형에서 반드시 필요한 틸트로터 방식의 무인기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의 틸트로터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비행 시험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을 겨냥한 유무인 겸용 기술 시연기인 OPPAV 개발에 성공하여 올 1월 중순 비행 시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OPPAV의 시험에서 주목될 만한 점은 국내에서 개발한 틸트로터 기술로 개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비행체는 전방은 틸트로터형 방식이고 후방은 리프트 프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무인기 개발 사업에서 개발한 틸트 프롭 기술과 전기 분산 추진 방식 기술로 만든 4개의 프롭을 이용하여 쿼드 틸트 프롭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쿼드 틸트 프롭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 기술의 성공에 확보하게 된다면 추후 국내에서 쿼드 틸트 프롭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은 해외 기술 이전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술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 초에 각종 시험 평가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OPPAV 유인 비행을 목표로 시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KAI에서도 무인 UAM 사업에서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국산 틸트로터 기술이 세계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표준 선점을 UAM 개발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0년 내 미래 시장을 지배할 표준 기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은 UAM 전략과 기술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비행체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진들은 앞서 많은 선행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그동안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뤄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더욱 뛰어난 기술로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티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 KR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CAEP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 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침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